예, 안녕하십니까. 모아시스 정진우입니다. 오늘은 멀티 GPU 프로그래밍 위드 원 API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아시스는 인텔 파트너사로 2021년부터 꾸준히 세미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전에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하는 주제 외에 이제 다른 좀 여러 가지 주제들이 과거에 찍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링크를 참조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모아시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과거 했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검색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2022년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예, 오늘 할 주제는 이제 GPU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또 클러스터 시스템에 GPU가 이제 각각 장착이 되어 있을 때 MPI를 활용을 해서 여러 노드에 있는 GPU들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일단 이제 DPC++라고 하는 원 API에 있는 이제 베이직 랭귀지에 대한 컨셉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MPI에 대한 개념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두 개를 활용을 해서 멀티 GPU, 멀티 노드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DPC++ 외에 오픈MP를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MP와 MPI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원 API는 이제 계속 모아시스에서 했던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 API는 인텔에서 만든 이제 어떤 멀티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CPU만 계산 과학이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GPU라든가 FPGA 그 밖에 이제 기타 아키텍처들을 활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한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랭귀지나 프레임워크를 다 다양하게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원 API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 또는 하나의 랭귀지 안에서 다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이제 이기종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모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원 API는 이제 여기 나온 방법들에서 이제 오픈 MP 방법이나 시클 DPC++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PU를 사용했던 분들은 이제 쿠다가 제일 익숙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다랑 이제 비슷하게 쿠다는 엔비디아 GPU에서 쓸 수 있었던 거고, 이제 AMD GPU에서는 힙이라는 랭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GI 컴파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OpenACC라는 랭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원 API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도록 OpenMP 방법이나 시클 DPC++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쿠다나 힙 랭귀지 같은 경우는 좀 로레벨 랭귀지이기 때문에 좀 자유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일 거고요. 반면에 오픈ACC나 오픈MP는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반면에 조금 자유도는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게 이제 시클이나 DPC++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텔 원 API는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돌아가도록 컴파일러나 베이스 툴킷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DPC++ 같은 경우는 이제 시클 기반이고, 시클 프로젝트는 인텔이나 코드플레이 이런 식의 프로젝트로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제공하는 이제 시클이나 DPC++를 사용을 할 때도 동일한 이제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아랫단에 이제 컴파일러가 어떤 백핸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엔비디아 GPU라든가 AMD GPU 등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존의 컴파일러 DPC++를 사용을 하면은 인텔 CPU나 인텔의 GPU 또는 이제 뭐 FPGA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타사 제품, 엔비디아나 AMD GPU를 쓰기 위해서는 그 인텔의 LLVM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백핸드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원 API에서 쓸 수 있는 랭귀지는 이제 DPC++가 있는데요. DPC++는 이제 시클 기반이고 그 시클 자체는 그 C++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그 스트럭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번 지난 세미나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퍼를 활용을 해서 액세서를 통해서 이제 그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고, 이제 그 서브밋 문법을 통해서 디바이스 쪽에 커널을 생성해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시클 문법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유니파이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하는 일종의 포인터죠. 글로벌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와 디바이스에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호스트든 디바이스든 구분을 해서 얼로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쉐어드라고 얼로케이션을 하면 이 시스템에서 알아서 그 메모리를 할당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메모리 카피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인텔 원 API 안에서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프로그래밍을 만들기 위한 모식도인데요. 기존의 랭귀지들은 이제 뭐 쿠다 코드가 있을 수 있고, C++ 코드가 있을 수 있고, 뭐 오픈MP 코드, 오픈CL 코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뭐 1차적으로는 쿠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컴패터빌리티 툴을 통해서 DPC++ 코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 API에서 돌릴 수가 있게 되고요. 기존의 C++나 뭐 포트란 C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MP 명령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병렬 코드로 전환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픈CL 코드는 뭐 시클 기반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거기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뭐 프로파일링을 해보고 좀 더 최적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룰 MPI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은 뭐 멀티 GPU나 멀티 노드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코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종적으로 생산된 코드에 대해서는 VTune 프로파일러나 뭐 인텔 트레이스 어드바이저 같은 툴들을 이용을 해서 뭐 최저가 포인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저 그 MP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PI는 뭐 원 API에서 만든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쓰시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뭐 한 노드에서 쿠다 코드나 뭐 오픈MP 코드만 써보셨던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컨셉은 그 프로세스 기반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서 그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의 약자가 되고요. 여기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이제 시리얼 코드에서는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면
헬로 월드가 딱 한 줄만 출력이 되는데, 이제 MPI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헬로 월드가 이제 여기 뭐 출력된 화면과 같이 뭐 여러 개가 동시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시리얼 코드에서 이제 뭐 병렬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S1, S2로 표시가 된 거고, 중간에 이제 P1, P2, P3, P4는 병렬화 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 4개의 프로세스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4개로 쪼개서 각각 이제 약간 독립된 프로그램처럼 실행을 시켜서 그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기본 이제 동작 원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교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문법을 물론 익히셔야 되겠지만 이게 다 문법 자체가 펑션이나 서브루틴 레벨이기 때문에 어떤 랭귀지라고 볼 수는 없고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C++이나 뭐 C, 포트란 이런 랭귀지의 라이브러리로서 뭐 콜을 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MPI 프로그래밍을 만들려면은 이제 여기 예제 코드와 같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헤더 파일이고요. 그래서 그 맨 윗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include mpi.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C나 뭐 C++ 코드에서 그 펑션을 콜하기 전에 그 헤더 파일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MPI init하고 MPI com size, MPI com length 이 세 가지는 거의 무조건 쓰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init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고, com size하고 com length는 각각 그 프로세스의 개수와 프로세스의 랭크를 그 받아오는 그런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PI를 이제 병렬화를 하려면 총 몇 개의 프로세스가 발생했는지를 프로그램 내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받아오는 게 com size가 될 거고요. com length는 이제 내가 그 전체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부분을 할당받아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옆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하고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식별자로서 내가 몇 번째 랭크인지 그 식별 번호를 받아오는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MPI finalize도 이제 무조건 마지막에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경을 정리하고 뭔가 리턴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루틴은 항상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미나에서 그 다룰 예제는 되게 간단한 예제인데요. 여기 원주율 파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1 플러스 x 제곱분의 4라는 함수를 이제 그리면은 여기 이제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그려지게 되는데, 실선으로 이거를 이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파이가 됩니다. 중간 과정은 삼각치환법을 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배운 부분이니까 삼각치환을 해서 뭐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파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정적분이라는 거는 저 그래프 아래에 그 면적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약간 컨티뉴어스한 함수의 아랫부분의 면적, 즉 정적분을 계산을 하려면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림에서 같이 저렇게 이제 X축을 잘게 쪼개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막대기 그래프를 구하고 그 막대기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막대기의 넓이를 쭉 더하면은 면적과 이제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적분 자체는 저 이제 x를 쪼갠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되는데 컴퓨터에서는 뭐 무한히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큰 수로 쪼개게 되면 파이의 이제 근사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급수로 바꿔서 푼 게 이제 왼쪽에 있는 코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쭉 포문을 이용을 해서 i를 1부터 n까지 n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000개 정도로 쪼갰는데요. 이거 뭐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정확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더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 n 값을 늘리면 될 거고요.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이 원리가 중요하니까 그 안에 포문에서 이제 그 높이를 구하고 높이에다가 그 델타 x를 곱해가지고 쭉 누적을 시키면 그게 이제 파이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포문을 다 돌리고 나서 프린트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계산한 결과를 프린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근사값이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에러가 있겠죠. 원래 값하고. 그래서 그 에러를 구하는데 구하는 방법이 이제 수학 함수를 하나 활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C에서 제공하는 그 상수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include에서 CMath라고 하나 include를 했잖아요. 저 math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수학 펑션들도 존재를 하지만 그 수학에 필요한 상수들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_파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더블 프리시전 레벨에서 그 근사 이제 더블 프리시전 안에서 가장 정확한 파이를 저 상수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 값하고 비교를 하면 내가 구한 거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ABS는 이제 앱솔루트 값, 그러니까 절대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내가 구한 파이에서 m파이를 빼면은 그게 차이값이 되겠죠. 그렇게 거기까지 출력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ICPX로 컴파일을 하고요. 저게 그 C++ 코드를 이제 컴파일하는 컴파일 명령어가 ICPX. 근데 원래 그 명령어가 좀 바뀌었어요. 2022년 그 LLVM이 디폴트로 되면서 물론 기존의 컴파일러도 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뭐 3.141393으로 내가 계산을 했고 그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이제 원래 정의된 파이 값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시리얼하게 코드로 구현을 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이거를 이제 MPI를 이용을 해서 병렬화를 하면은 이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파란색으로 그 표시한 부분이 MPI로 병렬화를 한 부분이 되는데요. 일단 헤더 파일이 추가가 될 거고요. mpi.h. 그 다음에 항상 사용을 해줘야 되는 init하고 comSize, comLength, 그 다음에 마지막에 finalize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저 포문이 달라지는데요. 시리얼에서 이제 계산한 거랑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위에서 이제 요 막대기를 쭉 더했잖아요. 근데 이제 MPI에서 막대기가 그러니까 n이 1000이니까 막대기가 1000개가 있겠죠. 근데 1000개의 막대기를 계산을 하는데 MPI로 병렬화를 하려면
저 막대기를 프로세스들이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8개다. 그러면은 8분의 1000개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나눠 갖는 부분이 저 인테그레이트라고 하는 함수에 구현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레이트 함수를 보면은 일단 인자로 iprox하고 nprox 두 가지를 받았죠. iprox하고 nprox는 컴 사이즈하고 컴 랭크에서 받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MPI 프로그램이 구동이 될 때 전체 프로세스의 개수가 nprox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프로세스의 식별자가 iproc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변수에 그 값이 들어갈 거고, 이제 포문을 돌리는데 i가 iprox 플러스 1부터 nprox까지 n까지 루프를 돌리게 되는데 스트라이드를 nprox로 줬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의 개수만큼 띄엄띄엄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프로세스마다 iproc 값이 달라지니까 이제 다른 막대기를 다 프로세스별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탈에서는 1000개를 여기서 n 값이 만인데 만이든 1000이든 어쨌든 토탈에서는 시리얼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 계산한 그 막대기의 합을 저기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i파이에다가 누적을 시키게 되죠. 예.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막대기의 누적 값이 프로세스별로 각각 계산이 됐겠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전체 막대기를 다 더한 게 실제 계산된 파이니까 그거를 다 취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원래 코드로 돌아와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iprox가 0인 때하고 else 두 가지로 나눠서 실행이 되게 됐죠. iproc이 0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의 번호가 0번일 때이고 else는 0번이 아닌 다른 프로세스들이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는 0번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서 계산한 그 i파이 값을 받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0번은 리시브를 하도록 만들었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샌드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샌드 리시브인데 샌드는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리시브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쌍으로 되어야지만 그 메시지의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MPI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샌드 리시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그 0번에다가 다른 프로세스들은 자기가 계산한 i 파일을 보내주면 되죠. 그게 이제 else 밑에 있는 MPI iSend 루틴이고요. 0번에서는 받아와야 되는데 한 번 받아오면 안 되고 그게 프로세스가 만약에 8개가 생겼다면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7개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문으로 1부터 nprox까지 루프를 돌리게 되면 뭐 7번 리시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 7개의 다른 프로세스가 샌드를 호출을 할 거고 0번에서는 7번 리시브를 해서 각각 메시지를 받아와서 결국은 이제 파이에다가 i파이 값을 쭉 더하게 되면은 최종 파이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P2P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MPI 병렬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샌드 리시브에 이제 뭘 받아올 건지, 몇 개를 받아올 건지, 데이터 타입이 어떤지 이런 문법에 맞게 써줘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얘를 좀 효율적으로 코드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2% 0번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서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각각 만들어 주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좀 프로그램 자체가, 코드 자체가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서 그걸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이제 0번에다가 다른 프로세스가 계산한 값들을 뭐 이렇게 쭉 다 더한다든가 하는 이런 루틴을 리듀스 루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정해놓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루틴을 활용하면 편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취합하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각 뭐 0번하고 다른 프로세스를 따로따로 기술할 필요가 없이 MPI reduce라고 이렇게 한 줄로 쓰면 그 방금 샌드 리시브로 구현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알아서 저 리듀스 루틴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능도 그 샌드 리시브를 내가 최적화를 해서 구현을 잘 하지 않으면 약간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컬렉티브 미리 만들어 놓은 루틴을 쓰게 되면은 안에 이제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상에서도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데 아까 이제 if문에 들어있던 그 부분을 MPI reduce로 바꾼 이제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만들어 놓은 컬렉티브 펑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브로드캐스트, 스캐터, 리듀스, 방금 설명해 드렸던 리듀스, 올 리듀스, 올게더, 올투얼. 여기 이제 6개 정도만 소개로 나왔는데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루틴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뭐 MPI 프로그램 뭐 매뉴얼이나 다른 자료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순수 MPI로만 병렬화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뭐 GPU라든가 뭐 FPGA 이런 것들을 활용은 못해요. MPI는 이제 CPU 기반으로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프로세스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프로세스라는 게 완전히 독립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띄우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공간도 따로 할당을 해야 되고, 이제 완전히 프로그램을 뭐 여러 개 실행을 동시에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 실행시킨 프로그램 사이에 통신을 이제 뭐 샌드 리시브나 뭐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같은 루틴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GPU나 뭐 CPU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텔에서 제공하는 DPC 플러스 문법을 이제 동일하게 쓰면서 이제 노드 간의 통신은 MPI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은 구조가 되겠죠. 예, 그래서 MPI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게 이제 구현을 하는데 DPC 플러스 이제 시클 문법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include sickle.hpp 그러니까 들어가고 네임스페이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클의 기본 Q를 만드는 게 이제 Q 부분이고, 각각 이제 노드에서 계산한 값들을 MPI로 취합을 하는 부분이 이제 MPI reduce 부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MPI 코드랑 일단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각각 이제 프로세스들이 계산한 i파이 값을 이제 0번에다가 취합을 해서 최종 파이 값을 구하게 되는 이제 리듀스는 똑같고요. 이제 중간에 인테그레이트를 계산하는데 저 부분에서 이제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시클 문법을 쓰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예, 이제 버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 이제 계산할 파이 ACC를 만든 다음에
일단은 저 위에서 그 어레이를 하나 만들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시클로 병렬화를 시키려면은 이게 포문을 어레이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기본 구조 자체가. 그 시리얼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포문으로 반복 수행을 하던 것들을 이제 어레이로 만든 다음에 그 어레이가 스레드로 한꺼번에 처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저 이제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 그 어레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파이 ACC라고 하는 억세서를 만들어서 그 억세서를 통해서 그 어레이에 있는 값 하나를 계산을 하면은 아까 파이 계산할 때 막대기 하나를 계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이제 수식으로 막대기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파이라고 하는 그 어레이에다가 각각 스레드가 계산한 값을 넣어주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각각 어레이에 계산된 값들을 또 이제 그 각각 프로세스들의 이제 파이의 0번 부분에다가 그 취합을 하는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코드를 하나하나 보면은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GPU에서 결국은 저 어레이의 각각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IPI의 0번이라고 하는 저 엘레멘트에다가 취합을 하고 그 IPI는 이제 MPI 프로세스 별로 또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동일하게 리듀스를 통해 가지고 최종 취합을 하면 결과적으로 최종 파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일한 방법인데 이제 위에서 그 버퍼를 이용을 한 거고 이제 USM을 이용을 해서 이제 쉐어드 메모리 방법으로 만든 코드입니다. 큰 구조는 똑같고요. 동일한 방법이고 이제 USM을 이용한 것만 다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클 코드, DPC++ 코드를 MPI와 결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클이나 뭐 DPC++ 이런 이제 문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기존의 오픈MP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MP도 이제 디바이스를 지원을 이제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MP 문법을 사용을 해서 노드 안에서는 이제 그 디바이스의 병렬화를 오픈MP로 구현을 하고 마찬가지로 노드 간의 병렬화는 MPI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보통 하이브리드 헤테로지니어스 프로그램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지난 세미나에 뭐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오픈MP에서 그 이제 타겟 문법이 생겼잖아요. 4.0, 오픈MP 4.0부터. 그래서 이제 타겟 문법을 쓰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팀즈를 통해서 팀 스레드를 여러 개 생성할 수가 있고 그 팀 스레드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할당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 할당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OMP 디스트리뷰트 부분이고 그 안에서 이제 패럴렐 포를 통해서 포문을 병렬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심드를 통해서 심드는 이제 디바이스에 따라서 뭐 그게 벡터가 될 수도 있고 뭐 GPU의 뭐 스레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드를 통해서 병렬을 하게 되면은 디바이스 쪽에 병렬화가 구현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크게 구조를 보면은 타겟, 팀즈, 디스트리뷰트, 패러렐 포, 그 다음에 심드 뭐 이런 단계로 병렬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MPI 부분은 똑같죠. 예, MPI 부분은 똑같고 결국은 이제 각각 그
오픈MP로 병렬화해서 구한 각각 프로세스의 결과값을 리듀스로 취합을 하면 되는 구조로 동일하고요. 저 이제 인테그레이트 부분만 오픈MP로 구현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코드는 간단하죠. 오픈MP 문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OMP 타겟으로 만들어서 이제 프라그마 OMP 팀즈 디스트리뷰트 패럴렐 포 심드 이렇게 한 줄로 보통 구현을 해도 되죠. 그 루프가 단순하게 하나로 이루어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하이어라키에 따라서 병렬화가 수행이 돼가지고 그 값이 i파이에 취합이 되게 되죠. 여기서는 i파이가 아니라 파이에 취합이 되고 거기 파이에 취합이 되고 그거를 저 인테그리트에서 파이라는 거에 i파이라는 거에 리턴을 해서 그 구해진 i파이를 파이에 취합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예, 요렇게 이제 구현을 하면은 이제 오픈MP에서 병렬화를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MPI는 이제 기존에 원래 이제 90년대부터 쓰던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MPI 코드로 병렬화를 만들 수 있는데 MPI만 가지고는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MPI는 이제 노드 간의 병렬화를 구현을 하면 되고요. 거기서 뭐 P2P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간략하기 위해서 저희 예제에서는 MPI reduce라는 컬렉티브 펑션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드 안에 있는 디바이스에서는 병렬화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DPC++에서 쓸 수 있는 버퍼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이제 방법으로 이제 USM이라고 하는 메소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MP 방법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DPC++를 쓰거나 아니면 오픈MP를 쓰거나 이거는 뭐 사용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그 DPC++를 쓰려면 시클 기반이기 때문에 시클 자체가 그 C++ 문법을 차용하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C나 포트란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사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죠. 좀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C나 포트란을 쓰시던 분들은 그 이제 오픈MP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모아시스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저희 쪽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제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댓글이나 아니면 나중에 뭐 설문조사 그쪽에 뭐 컨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제 핸즈온을 같이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같이 접속을 해서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지금 온라인 환경에서 이제 좀 주어진 시간 안에 그거를 다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테스트를 하면서 좀 캡처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이 녹화된 영상이 또 공개가 될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서 따라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요청을 해주시면은 공유를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항상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미나 자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요청을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나 녹화된 동영상을 참조를 하셔서
뭐 세미나가 끝난 후에 나중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동시에 같이 해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했던 부분들을 하나 단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체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원 API는 어차피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원 API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시스템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뭐 좀 번거로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인텔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브클라우드라는 거를 인텔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은 그 계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120일,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 같은 거 등록을 하시면 연장도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devcloud.intel.com에 들어오셔서 뭐 계정 신청이나 그런 것들을 하셔서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뭐 매뉴얼이라든가 뭐 데브클라우드의 소개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정보들은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브클라우드는 간단하게 이제 뭐 당연히 인텔 CPU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 GPU나 FPGA도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정을 받으시면은 그 홈페이지에도 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그 데브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쓰시는 방식입니다. 그 이제 접속하는 프로토콜은 몇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 터미널을 통해서 SSH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ID 액세스를 통하거나 리모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접속을 하시면 이제 작업을 제출할 수 있는 터미널이나 뭐 ID 액세스 리모트 데스크탑을 통해서 로그인 노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접속을 하면은 그 접속된 환경 내에서 뭐 간단하게 컴파일 같은 거는 수행하실 수가 있지만 뭐 그게 거기는 이제 장치들이 없거든요.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잡Q를 통해 가지고 계산 노드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 노드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CPU, 인텔 CPU나 GPU 또는 FPGA를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페이지는 이제 주피터 랩을 통해서 접속을 한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본인이 편한 방법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 방법은 여기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Get Started라고 페이지가 있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주피터나 뭐 SSH나 뭐 그런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 환경에 맞게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피터 허브 인터페이스 화면이고요. 접속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에 이제 접속이 되고요. 여기서 어쨌든 컴파일을 하고 뭐 코드를 작성하고 하려면은 터미널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터미널을 하나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접속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다 동일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을 하나 실행을 하시면 이제
그 계산 노드에 들어가야 디바이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잡Q를 통해서 계산 노드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Q 환경은 그 PPS 환경이고요. 그 PPS를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QSub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PBS 매뉴얼은 이제 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PBS에서 QSub을 통해서 자원을 할당 받으실 수가 있고요. -i는 이제 인터랙티브 환경으로 접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를 할당을 받을 건데, 이게 계산 노드의 그 자원에 따라서 그 Q가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제 디바이스 클래스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래스 안에서 또 내가 이제 어떤 그 아키텍처를 사용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디바이스 클래스로는 코어, 제온, GPU, FPGA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CPU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뭐 i7, i9 뭐 이렇게 네이밍이 되는 일반 CPU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온은 서버용에서 쓰는 CPU 이름이죠. 이제 그 CPU 환경이 이제 제온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인텔 GPU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GPU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GPU로 들어가도 이제 기본 CPU는 들어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코어나 제온으로 선택을 하면은 GPU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GPU를 쓰려고 하면은 GPU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FPGA를 쓰실 분들은 FPGA로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네임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디바이스 네임은 내가 선택한 클래스에서 이제 인텔 GPU도 여러 가지가 있고 FPGA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되는 거는 확인을 해봤을 때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보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Gen9, Gen11 같은 거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PGA는 아리아 10이나 스트라틱스 10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CPU는 이제 골드 6128, 이게 제온 CPU일 거고, i9 10920X, 이제 코어 CPU,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FPGA는 이제 지난 세미나 때 자세하게 해드렸었는데요. FPGA를 이제 뭐 컴파일하거나 런타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GPU를 쓰겠다. 내가 이제 Gen9 GPU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QSub하고 이제 -i 인터랙티브 환경, 그 다음에 리소스로 이제 노드를 2개를 사용을 할 거고, Gen9 GPU를 사용을 할 거고, PPN은 프로세스 퍼 노드예요. 그래서 이제 2개의 노드에 MPI 프로세스는 노드당 2개씩, 그러니까 토탈 4개의 프로세스가 되겠죠.를 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콜론 안에 Gen9하고 GPU가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Gen9 GPU가 장착된 노드를 쓰겠다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저렇게 작업을 제출을 하면 이제 가용한 자원이 있는 경우에 내가 그 자원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코드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코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디바이스 정보를 불러오는 코드예요. 뭐 이거는 이제 공개가 돼 있는 코드고요. 밑에 이제 링크 보시면 GitHub에 저 링크에서 받아오실 수가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계산 노드에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그 원하는 디바이스 환경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코드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디바이스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계산 노드로 들어와서 저 이제 import.x device.cpp라는 코드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VI를 통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이렇게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dpc++ 명령어로 컴파일을 하면은 그 실행 파일 바이너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한 바이너리는 import.x로 생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import.x를 시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쭉 출력이 됐죠. 그래서 보면은 FPGA가 있는데 에뮬레이션 플랫폼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이제 실제 FPGA 장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CPU에서 에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픈CL은 그 i9 코어에 대한 오픈CL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젠9 노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HD 그래픽스 이 부분이 이제 그 GPU가 되겠죠. GPU도 이제 오픈CL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GPU는 두 가지가 보이죠. 오픈CL HD 그래픽스가 있고 레벨 제로가 있죠. 레벨 제로는 이제 오픈CL은 그 범용이잖아요. 이제 그 범용을 안 쓰고 인텔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구현한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런타임 레벨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픈CL이나 레벨 제로나 그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 둘 다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텔 GPU가 아니라 뭐 엔비디아 GPU나 AMD GPU인 경우에는 이제 그 오픈CL밖에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인텔 GPU가 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클 플랫폼도 보이게 되죠. 시클 플랫폼은 이제 뭐 멀티 디바이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환경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할 때 그 기존 인텔 컴파일러는 LLVM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컴파일러를 그 클래식 컴파일러라고 이제 보통 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른 디바이스를 쓰기 위해서는 LLVM 기반의 컴파일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인텔에서도 지금 보시면 그쪽 LLVM 컴파일러로 통합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는 클래식 컴파일러가 이제 레가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식 지원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년부터는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기존 컴파일러 대신에 ICPX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는 LLVM 컴파일러를 쓰는 게 이제 권장 사항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DPC++는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LLVM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츄란 컴파일러도 클래식 버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IFX라고 하는 LLVM 기반의 컴파일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쓰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그 작년까지는 이게 그 성능이 잘 안 나왔었어요. 클래식 컴파일러에 비해서 LLVM 컴파일러가 성능이 잘 안 나와서 기존 컴파일러를 쓰는 게 권장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좀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성능이 잘 나오게 됐었고, 뭐 내년까지는 이제 뭐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쓸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LLVM을 쓰는 게 이제 권장으로 좀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클래식 포트란 컴파일러도 레가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스케줄에 따라서 뭐 지금부터 좀 그 LLVM 컴파일러로 좀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 컴파일을 할 때 클래식 컴파일러의 이름은 ICPC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그 앞에 소개해드렸던 파일을 구하는 코드를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이 되기는 하는데 약간 메시지가 좀 나와요. 리마크라고 해가지고 뭐 원인까지는 아닌데 제한사항이나 아니면 뭐 그런 설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어쨌든 컴파일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레가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어쨌든 권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ICPX를 사용을 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뭐 리마크 메시지 없이 그냥 이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recommend는 ICPX를 쓰는 게 현재는 권장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MPI 코드를 이제 컴파일을 할 때 보통은 그 래퍼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C 코드 같은 경우는 MPI ICC 아니면 뭐 GNU 쪽은 뭐 MPI CC, MPI ICXX, MPI F90, C++ 포트란 코드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MPI 컴파일러 래퍼를 사용을 했었는데, 인텔 MPI를 쓸 때는 조금 이름이 다르긴 했는데 여전히 이 래퍼를 쓰잖아요. 그래서 MPI ICC, MPI iPort, MPI ICPC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제 기존 클래식 컴파일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바뀐 LLVM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실 때는 저 이제 환경 변수를 하나 그 지정을 해서 환경 변수를 좀 바꿔주게 되면은 기존의 클래식 컴파일러 대신에 LLVM 컴파일러를 쓸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C++ 코드 같은 경우는 그 환경 변수 중에 IMPICXX라는 환경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ICPX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제 동일하게 이제 래퍼 컴파일러를 썼을 때 내부적으로는 그 LLVM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안 해주게 되면 이제 기존 클래식 컴파일러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보셨던 리마크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저렇게 바꿔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리마크 메시지 없이 컴파일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 파이 코드를 이제 컴파일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기존의 C 코드는 이제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코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제 인테그레이트 부분을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DPC++에 이제 버퍼 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MPI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MPI로 컴파일을 하는데, 그 위에서는 이제 그냥 C++ 코드이기 때문에 MPI ICPC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DPC++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MPI, 그러니까 IMPIC-XX를 DPCPX가 아니라 DPCPP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DPC++ 코드가 적용이 돼서 컴파일이 됩니다. 저렇게 지정을 안 하고 이제 기존 C 코드로 컴파일을 하면은 그 시클 문법이 그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MPI로 이제 컴파일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조 부분은 좀 넣어줘야 돼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래퍼에서 좀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fcl이라는 옵션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C++17이라고는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은, 네, 바이너리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DPC++ 코드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쓸 수 있는 코드잖아요. 이게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CPU 코드로 생성을 할지 아니면 GPU 코드로 생성을 할지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이제 그 결정해주는 부분이 저 시클 디바이스 필터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컴파일 단계가 아니라 그 런타임 단계에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바이너리를 가지고 CPU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그 GPU에서도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CPU에서 실행하고 싶으면은 저 시클 디바이스 필터를 오픈CL 기반의 CPU로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U로 실행을 할 때는 오픈CL 기반의 GPU라고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디바이스를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그 옵션을 하나 더 줬죠. 시클 파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은 얘가 이제 트레이싱 정보를 좀 출력을 해줍니다. 얘가 이제 어떤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됐는지.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인텔 코어 i9에서 실행된 걸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는 오픈CL HD 그래픽스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쓸지는 저 그 시클 디바이스 필터에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핸드 콜론 디바이스 명인데요. 어떤 백핸드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쓸 건지.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백핸드는 그 레벨 0는 이제 인텔 디바이스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CL은 범용, 그 다음에 쿠다는 엔비디아 쪽, 힙은 AMD 쪽 백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쿠다나 힙을 쓰시려면 그쪽 엔비디아 쪽 백핸드를 설치를 하시고 설정을 좀 해주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디바이스도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GPU를 쓸 건지 CPU를 쓸 건지 뭐 ACC를 쓸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버퍼 문법을 쓴 거고 동일하게 USM 그 쉐어드 메모리 쪽 문법을 써도 동일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컴파일 방법이나 실행 방법은 동일하게 CPU랑 GPU에서 동일하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MP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픈MP 문법은 이제 DPC++를 쓰는 게 아니고 기존의 C++이나 뭐 C나 포트란 문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기 이제 익스포트로 IMPIC-XX를 ICPX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클래식 컴파일러보다는 이제 LLVM 컴파일러를 쓰는 게 이제 권장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랭귀지에 따라서 이제 이게 여기 예제는 이제 C++ 랭귀지인데 뭐 C나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맞게 그 컴파일러를 지정하고 MPI 래퍼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PI 코드 안에 오픈MP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MPI 래퍼 컴파일러를 쓰면서 오픈MP 관련된 옵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할 때 MPI ICPC를 쓰면은 이제 자동으로 저 래퍼가 ICPX를 이제 가져와서 컴파일을 할 거고요. 스탠다드 뭐 17, 저 옵션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MP 옵션인 -FI 오픈MP 옵션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MP 타겟 옵션으로 F 오픈MP 타겟 SPIR 64 옵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명, 바이너리 명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관련된 이제 오픈MP 백핸드로 오픈CL하고 레벨체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PU 오프로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트루 폴스 뭐 이런 옵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픈MP 옵션에 따라서 이제 옵션이 좀 몇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 링크에 들어가면 좀 설명을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게 클래식하고 LLVM하고 이제 옵션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기존의 ICPX 컴파일러에서는 이제 최적화 옵션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 최적화가 이제 0부터 보통 이제 레벨 3까지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ICX에서는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경우에는 저 사파이어 래피즈 옵션을 주게 되면 조금 더 최적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AVX 같은 경우도 조금 달라져가지고, 기존에는 그냥 하이 뭐 이런 식으로만 줬었는데, 이제 그 벡터 위스를 뭐 51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저 부분이 조금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팅 포인트 옵션 같은 게 조금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기존에 오픈MP 옵션을 줄 때 이제 Q 오픈MP라고 줬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FI 오픈MP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다르게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픈MP 타겟 옵션으로 뭐 사파이어 64 같은 옵션을 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서 여기 이제 보이는 것과 같이 컴파일 옵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앞에 조금 소개를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존에 뭐 들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처음 들으신 분들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은 좀 생략을 많이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2021년에 그 분기마다 해서 4번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요. 2022년 올해도 4번, 이번 GPU, 멀티 GPU 프로그래밍 위드 원 API까지 해서 4번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내용이 이제 뭐가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21년 거부터 보시면은, 예, 이제 원 API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소개하고, 원 API가 그 각각 툴킷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거는 HPC 쪽 툴킷이 되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은 AI, 딥러닝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렌더링, IoT 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전체적인 원 API 쪽 소개하고 HPC 부분과 AI, 딥러닝 쪽 부분을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저 링크 쪽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했던 부분은 원 API를 가지고 이제 이기종 컴퓨팅 플랫폼,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컴퓨팅 시스템에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뭔가 최적화를 하고 조금 좋은 코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퍼포먼스를 벤치마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최적화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프로파일링 결과를 가지고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뭐 어드바이저라든가 V튠, 뭐 트레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들이 여기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세미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그 GPU 오프로딩 부분이 예제로 들어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 이제 옵티마이징 앤 GPU 오프로드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GPU 쪽에서 병렬화 오프로딩을 하는 방법하고 이제 조금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소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AI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원DN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AI 쪽 원DNN 이런 것을 좀 활용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 세미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제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 API가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CPU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는 GPU도 지원을 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FPGA라고 해서 최근에 좀 많이 쓰기 시작한 장치죠. 뭔가 이제 하드웨어를 내가 게이트 단위로 좀 프로그래밍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FPGA인데, 이제 그거가 이제 기존의 방법으로도
약간 로레벨의 방법으로 보통 코딩을 하고 장치에 이제 하드 코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통 굽는다라고 해서 그 디바이스를 굽고 그거를 쓰는 방법이 이제 고전적인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요새는 그런 로레벨의 방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오픈CL을 쓰던 분들이 FPG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원API에 있는 DPC++도 오픈CL 기반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FPGA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API를 가지고 FPGA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이제 오픈MP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제 오픈MP를 가지고 GPU에서 병렬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제 CPU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 방법에 대한 이제 오늘보다는 조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저 오픈MP 세션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DPC++에 관련된 이제 예제를 통한 조금 더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난번 세미나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PC++로 오늘 이제 버퍼라는 방법하고 USM이라는 그런 메소드 방법을 두 가지를 적용한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난번 세미나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이고요. 그 이제 지금 Q&A는 이제 댓글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저희 내부 직원이 답변을 달고 있을 거고요. 혹시나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거기 이제 설문조사 부분에 뭐 의견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댓글에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서 뭐 여기 이제 등록하신 이메일을 통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지금 들어주신 분들은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